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평양 어딘가에서 김정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한 인물. 그 존재가 최근 남한 정부 당국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북한의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자가 누군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여정? 아니면 최룡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물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고 TV 뉴스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최근 국정원 출신 북한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인물이 있다고 해요. 키는 크지 않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냉정함을 가진 사람. 중요한 당 중앙위원회 회의나 군부회의에서도 언제나 김정은 바로 옆자리 아니면 그 뒤에 서 있는 인물이죠. 북한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거나 건강 이상이 생긴다면 북한을 이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김여정이 아니라 바로 이 인물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북한 권력의 중심에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생 연도도 정확하지 않고 고향이 어딘지, 가족이 누구인지, 심지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그의 배경을 극비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혹시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면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일까요? 북한 내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북한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김정은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김정은이 20여일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사망한 것 아니냐, 중병에 걸린 것 아니냐는 소문들이 퍼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조용히 권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시 탈북한 한 고위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그 기간 동안 이 신비한 2인자가 조용히 군부와 당 조직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며 사후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주인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김일성 시대에도 김정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지금까지의 권력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과거 장성택이나 리영호 같은 사람들은 너무 눈에 띄게 권력을 과시하다가 결국 숙청당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철저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면서도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보다 강하게 쥐고 있어요. 마치 조선시대 세도 가문의 실세들처럼 말이죠. 최근 평양에서 열린 한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장면이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는 순간 카메라가 잠깐 다른 인물을 비췄어요. 바로 그 신비한 2인자였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나간 뒤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걸어나갔죠. 그 모습을 본 북한 엘리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 장면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 다음으로 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열 2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라는 것을 북한 내부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에서는 자리 배치 하나, 퇴장 순서 하나도 모두 철저한 권력 서열을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북한 관련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비한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북한 권력의 정점 바로 아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권력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하지만 독재자라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자신을 지지하고 보좌하는 핵심 세력이 필요합니다. 김일성에게는 김영주와 오진우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김정일에게는 장성택과 리제강 같은 측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김정은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여동생 김여정이 가장 강력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김여정은 선전선동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전선동만으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짜 권력의 핵심은 군부와 보위부 그리고 당 조직부입니다. 이 세 가지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비한 2인자라는 겁니다. 군부에서는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의 핵심 인사들이 그의 사람들이고 보위부에서는 수뇌급 간부들이 그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해요. 당 조직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탈북 고위 간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나와도 북한 간부들은 긴장합니다. 김정은의 명령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무섭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독재국가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1인 독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마치 중국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처럼 말입니다. 황제는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서태후가 쥐고 있었잖아요. 이 신비한 2인자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경부터입니다. 당시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였죠. 바로 그때 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군부의 불만 세력을 정리하고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또한 중국과의 비밀 무역 루트를 개척하여 군부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김정은의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바로 이 2인자였다는 거죠. 그 결과 군부 내에서 그의 입지는 크게 강화됐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을 잘 보좌하는 충신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실세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이북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죠. 이 사건의 배후에 김여정이 있다는 설이 유력했지만 실제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 조직을 운영한 것은 바로 이 신비한 2인자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을 동원하고 북한 해외 공작원들을 지휘한 사람이 그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김정은의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독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일을 묵묵히 처리하면서도 절대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 곁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쥔 신하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주인이 두려움을 느끼면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도 제거하는 게 독재자의 본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인자는 왜 아직까지 살아남은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의 진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김정은의 충실한 집행자로만 행동하죠. 공개 석상에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 내부 매체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죠. 마치 물밑에서 움직이는 빙산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물속에 숨어있는 것처럼요.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도 그의 권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를 제거한다면 북한의 군부와 보위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정은조차도 이 2인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위태로운 동맹 같은 거죠. 김정은은 그의 실행력과 충성이 필요하고 2인자는 김정은의 권위와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비한 인물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치 정치 스릴러 영화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 넘치는 권력 투쟁의 역사죠. 먼저 이 인물의 출신 배경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돼요.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함경도 출신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인민군 장교였다고 합니다. 높은 계급은 아니었지만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아 당에 입당할 수 있었대요. 북한에서는 이런 혁명 가문 출신이어야 출세할 기회가 생깁니다. 성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어린 시절 그는 평양의 한 엘리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예비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였는데 여기서 그는 두각을 나타냈어요. 특히 전략과 전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고 하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장차 훌륭한 군사 지도자가 될 인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어요. 이 대학은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산실이죠. 여기를 졸업해야 북한군 고위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곧바로 총참모부에 배치됐습니다. 총참모부 배치는 엄청난 특기였어요. 보통은 일선 부대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중앙의 핵심 부서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았죠. 이 과정에서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고위 장성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장성은 김정일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이 젊은 장교를 김정일에게 소개했고 김정일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였죠.
1990년대 중반 그는 김정일의 개인 참모로 발탁됩니다. 김정일의 참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비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며 때로는 지도자를 대신해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사실상 지도자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는 북한 권력 구조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진짜 권력자이고 누가 홀뿐인 직함만 가졌는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잃는지를 직접 목격했어요. 김정일 곁에서 수많은 숙청 작업도 함께 진행했죠.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암울한 시절이었죠. 이때 많은 간부들이 부정부패로 숙청당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숙청 과정을 직접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김정일의 명령을 받아 부패한 간부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냉혹함과 철저함을 보여줬어요. 한번 목표를 정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했죠. 이런 모습이 김정일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보위사령부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보위사령부는 군 내부의 사상과 기강을 감시하는 조직이에요. 일종의 군사 비밀경찰이죠. 여기서 그는 군부의 모든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위험한 인물인지 모두 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 시기에 그는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군단과 사단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김정일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했죠.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북한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후계자 문제가 불거진 거죠. 당시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젊은이가 북한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죠.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김정일의 명을 받아 김정은을 군부에 소개하고 젊은 후계자를 받아들이도록 군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 장성들을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일의 권위를 내세워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능력을 과장해서 선전했어요. 또한 김정은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은 조용히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고위 장성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거나 사고로 사망했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때 북한 권력층은 크게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당 행정 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리영호를 중심으로 한 군부 라인이었죠. 김정은은 어느 쪽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장성택은 자신의 고모부였지만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영호도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죠. 김정은에게는 이 두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자신을 충실히 보좌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비한 2인자가 김정은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는 김정일 시절부터 김정은을 보좌해왔고 젊은 지도자에게 완벽한 충성을 보여줬어요. 동시에 군부와 보위부에 자신만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죠. 2012년 김정은은 리영호를 전격 해임합니다. 명목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해쳤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이 숙청 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리영호 숙청은 북한 군부에 큰 충격을 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인자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김정은의 칼이 된 거예요. 2013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죠.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였던 장성택이 반역죄로 처형당한 겁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인물이 핵심 역할을 했어요. 장성택 숙청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먼저 장성택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다음 장성택 본인을 공개 재판에 세워 처형했죠.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 2인자였다는 겁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당 행정 라인의 힘은 크게 약화됐고 군부와 보위부의 영향력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이 두 조직의 실질적인 장악자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에서는 많은 고위 간부들이 숙청당했어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마원춘 군수담당 비서 등 쟁쟁한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강등당했죠. 이런 대규모 숙청의 배후에도 역시 이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했어요.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보위성, 당 조직지도부 등 모든 권력기관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김정은 -2인자 -각 기관 수장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통이 됐죠.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이 2인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작전은 매우 정교하게 계획됐어요. 말레이시아라는 제3국에서 일반 여성들을 이용해 화학무기로 암살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김정은의 그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 됐어요. 이제 김정은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2인자를 찾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 군사적으로 중요한 결정, 내부 수청 작업 등 모든 것을 그와 상의했죠.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김정은이 판문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의 곁에는 항상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인물이 있었어요. 물론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뒤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회담을 준비하고 보안을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김정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신뢰의 표시인지 아시겠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실패로 북한 외교 라인의 여러 인물들이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2인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회담 결렬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김정은에게 명확히 해두었겠죠. 이것이 바로 권력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성공하면 공을 지도자에게 돌리고 실패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초강력 방역 조치를 취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 2인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국경 경비를 총괄하고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며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모든 작업을 지휘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등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이 시기에 2인자는 조용히 권력을 더 공고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책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어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김정은 원수님의 교시를 전달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지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북한은 경제난이 극심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국제제재,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군부만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2인자의 관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미무역 루트를 통해 군부에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확보했어요. 또한 군인 가족들에 대한 배급도 우선적으로 보장했죠. 이런 조치로 군부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군부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2023년 북한은 다시 공격적인 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신형 ICBM 발사, 핵잠수함 진수, 정찰 위성 발사 등 연이은 군사 도발이 있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총괄한 사람도 바로 이 2인자였습니다. 그는 국방과학원, 미사일국 핵무기연구소 등 모든 군사 연구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큰 방향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은 모두 2인자가 맡은 거죠. 이 과정에서 그의 권력은 더 커졌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어요.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이 2인자가 각종 회의와 행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죠.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2인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건강 문제로 2인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인자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최근 한 탈북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북한을 이끄는 사람은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뜻일까요?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조기 사망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2인자에게 넘겨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겠죠. 하지만 2인자 본인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김정은의 충실한 집행자로만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그의 생존 전략이자 권력 유지 비결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 권력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김정은과 이 신비한 2인자 사이의 관계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주종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고 위태로운 권력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 권력 구조의 특수성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죠.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마이너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신화가 북한 체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습체제에도 약점이 있어요. 바로 실질적인 통치 능력과 권위 사이의 간극이죠.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실제 투쟁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김정일도 30년 넘게 아버지 밑에서 권력을 학습했죠. 하지만 김정은은 어떤가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통치 경험도 군사적 업적도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 2인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실제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경험 많은 실무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이 인물이죠. 그는 김정일 시절부터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실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초기에 이 관계는 매우 잘 작동했어요. 김정은은 백두혈통의 권위와 정당성을 제공했고 2인자는 실질적인 집행 능력을 제공했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윈윈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15년경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김정은이 점점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군사 분야에서 그랬죠. 핵실험 시기, 미사일 발사 일정 등을 2인자와 상의 없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2인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실권을 쥐고 있다 해도 명목상의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이 오랜 경험으로 내린 판단보다 김정은의 즉흥적인 결정이 우선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017년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극도로 긴장된 대치 상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대응하겠다고 위협했고 김정은은 관포의 사격을 운운했죠.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2인자가 조용히 개입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는 중국을 통해 미국 측에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대요. 동시에 김정은에게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렸죠. 결국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2인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탈북 고위 인사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평화를 선택한 현명한 지도자로 포장됐지만 실제로 그 선택을 유도한 것은 2인자였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 김정은의 2인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커졌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독재자의 본능은 항상 의존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2019년 김정은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서 핵심 요직에 배치한 거예요. 40대 초반의 당 간부들이 총참모장, 인민무력상 등에 임명됐죠. 이것은 명백히 기존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인자도 이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젊은 인사들을 포용하는 전략을 택했죠.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젊은 간부들에게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줬어요. 동시에 각종 혜택도 제공했죠. 북한 사회에서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의미합니다. 좋은 아파트, 외국 물품, 자녀 교육 기회 등이 따라오니까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견제 목적으로 발탁한 젊은 인사들조차 2인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력자의 능력이에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약 20일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전 세계 언론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보도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기간 동안 북한 내부는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권력 공백이나 혼란의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2인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 기관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죠. 이 사건은 북한 엘리트층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이 없어도 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2인자다. 이것은 2인자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김정은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김정은이 다시 공개 석상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더 경직되고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대요. 아마도 자신의 부재 기간 동안 2인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꼈겠죠. 2021년 김정은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위성과 보위사령부의 수장들을 전격 교체한 거예요. 이 두 조직은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죠.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신뢰하는 인물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2인자는 한 수 위였어요. 그는 새로 임명된 수장들과도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북한 권력 구조에서 아무리 김정은이 임명했다 해도 실무 경험이 많은 2인자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수장들도 2인자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죠. 2022년 북한은 사상 최다 미사일 발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과시였지만 대내적으로는 군부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이 군통수권자임을 강조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미사일들을 준비하고 발사 장소를 섭외하고 기술 인력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2인자였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라는 명령만 내렸고 나머지는 모두 2인자의 조직이 처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 2인자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조종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 관계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 관계입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죠. 2023년 들어서는 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자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였습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은 김주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것은 2인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신호였을 겁니다.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되면 김정은 사후에도 백두혈통이 권력을 세습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2인자가 최고 권력을 잡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2인자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리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신하로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권력 투쟁의 역사를 보면 후계 구도가 명확해질 때 오히려 큰 변화가 일어나곤 했거든요.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고위층 사이에서 은밀한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친목 도모나 업무 협의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구도 변화에 대비한 세력 결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임들의 중심에 2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북한은 상호감시 체제가 철저한 나라잖아요. 2인자의 동향도 당연히 보고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직 2인자를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유능한 신하는 위협이 되지만 그렇다고 제거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이 딜레마 때문에 고민했어요. 로마의 황제들, 중국의 황제들, 러시아의 차르들 모두 같은 문제를 겪었죠. 김정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인자를 제거한다. 하지만 그러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체제가 불안해질 위험이 있어요. 둘째, 2인자의 권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킨다. 하지만 2인자가 이미 너무 강력해서 쉽지 않죠. 셋째,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러면 언젠가 2인자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세 번째 옵션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인자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명분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대신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고 2인자가 감히 권력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2인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군부 보위부 당 조직부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마음먹는다면 김정은을 압박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실무진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는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한 2인자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특정 정보를 누락시킬 수 있죠. 독재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2인자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사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김정은이 모든 인사를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2인자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 요직이 모두 2인자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진심으로 보좌하는 사람보다 2인자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종종 쿠데타나 암살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북한에서 공개적인 쿠데타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김씨 왕조의 정당성이 워낙 강하고 주민들의 세뇌 교육도 철저하니까요. 하지만 자연사나 사고사의 형태로 권력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때 누가 권력을 승계할까요? 김주애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김여정은 선전 분야는 강하지만 군부와 보위부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결국 실권을 쥔 2인자가 임시 집권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놓지 않을 겁니다. 혁명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계속 집권하겠죠. 북한 헌법을 바꿔서 자신을 합법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현재 김정은과 2인자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균형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언제 이 균형이 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 경제 위기의 심화, 군부 내 불만 고조 등 어떤 요인이든 균형을 깨뜨리는 촉매가 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 2인자가 실제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2인자의 성향과 정치적 노선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이 아니에요. 따라서 권력을 잡더라도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김정은 사후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군 정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집단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는 2인자가 있겠죠. 명목상으로는 집단 지도이지만 실제로는 2인자의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체제는 과거 소련에서도 있었어요.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가 집단 지도 체제를 거쳐 결국 1인 지배자가 됐죠. 중국도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2인자도 이런 역사적 선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인자 체제하에서 북한의 대내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인자가 김정은보다 더 실용주의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백두혈통이라는 신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백두혈통 체제에서는 이념과 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씨 왕조는 주체사상과 성군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해왔죠. 하지만 2인자에게는 그런 이념적 정당성이 없어요.
대신 그는 실용성과 실적으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인자는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씨 일가는 혈통만으로도 충분히 정당성을 가졌지만 2인자는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우리 생활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2인자 체제 하에서는 경제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급진적인 개혁은 아니겠죠.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베트남의 도이머이 같은 모델을 참고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농업 분야에서 개인 경작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는 비공식적으로 포전 담당제라는 게 있어요. 협동농장 명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경작하는 거죠. 이것을 공식화하고 확대하면 식량 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업 분야에서는 기업소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 경제의 틀은 유지하되 실제 생산과 판매에서는 기업소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거죠. 이미 김정은 시대에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인자는 이것을 더욱 확대할 수 있어요. 무역 분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제재로 공식 무역이 크게 제한돼 있죠. 하지만 2인자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무역을 확대하려 할 겁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특구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2인자는 철저한 보안통제 전문가예요. 그는 경제를 개방하더라도 정치적 통제는 더욱 강화할 겁니다. 중국 모델을 따라 경제는 개방, 정치는 통제하는 거죠. 실제로 2인자는 보위 조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민 감시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불만 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죠. 어쩌면 김정은 체제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 시스템을 구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외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요? 특히 핵무기 문제와 남북 관계는요? 여기서도 2인자는 김정은과는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체제 보장의 핵심이자 자신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못 이룬 핵무기 완성을 자신이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죠. 따라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인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에게 핵무기는 협상 카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대가를 받는다면 일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시설 일부를 동결하는 식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2인자는 실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제재를 완화하고 그 결과 북한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남북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변덕스러웠어요. 한때는 판문점에서 악수하더니 얼마 안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죠. 이런 극단적인 행보는 김정은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2인자는 훨씬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남북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겁니다.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필요할 때는 긴장을 고조시켜 양보를 얻어내는 시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2인자 역시 북한 체제의 기득권자예요. 통일이나 급진적인 변화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죠. 따라서 그는 현상 유지를 원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려 할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인자는 백두혈통의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지지가 절실해요.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죠. 2인자는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겁니다. 이것은 북-중 관계가 더욱 밀착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어쩌면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식량과 기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2인자 체제에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2인자는 김정은보다 미국을 더 냉정하게 평가할 거예요. 그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인 협상과 타협을 선호할 겁니다. 화려한 쇼보다는 조용한 실리 추구죠. 따라서 2인자 체제에서는 극적인 북미 관계 개선은 없을 거예요. 대신 실무진 간의 협상이 지속되면서 작은 합의들이 축적되는 방식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안정적이지만 덜 극적인 과정이죠. 군부와의 관계는 2인자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미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권력을 공식화한 후에는 더 군부에 의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군부의 지지에서 나오니까요. 따라서 2인자 체제는 성군 정치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에 대한 특혜와 우대 정책을 지속하면서 군부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은 북한이 계속 군사 우선의 사회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인자는 군부를 더욱 전문화 현대화하려 할 거예요. 충성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능력도 향상시키려 하겠죠. 그래야 자신의 권력 기반이 더 탄탄해지니까요. 내부 통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이인자는 보위기관 출신이에요. 그는 감시와 통제의 전문가죠. 따라서 그의 체제에서는 주민 통제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같은 것을 북한식으로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죠. 주민들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평가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념 교육도 변화할 거예요. 백두열 통신화를 대체할 새로운 정당성이 필요하니까요. 아마도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더 강조할 겁니다. 김씨 일가가 아니라 조선민족과 조국소를 내세우는 거죠. 또한 실용주의와 발전을 새로운 이념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겁니다. 후계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인자가 권력을 잡는다면 그도 언젠가는 후계자를 정해야 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나 딸에게 권력을 세습할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해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능력 중심의 후계입니다. 자신이 키운 후계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권력 승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후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인자는 이런 제도를 만들려 할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인자 체제는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백두혈통의 신화적 요소가 사라지고 좀 더 현대적인 독재 체제로 변화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체제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인자는 정당성이 약한 만큼 강력한 통제로 그것을 보완하려 할 테니까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자유는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겁니다.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가 끝나면 북한의 정당성 기반이 약화돼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인자가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권력 서열 2위라는 신비한 인물의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권력을 쌓아왔는지, 김정은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미래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있고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이에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권력 교체나 체제 변화 같은 큰 사건은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권력 교체 시기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 위기에 시달렸어요.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죠.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김정일은 결국 권력을 승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의 젊은 김정은이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죠. 하지만 그 역시 대규모 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고위 간부 숙청 등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만약 다시 한번 북한에 권력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번에는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며? 그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씨 일가라는 확실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죠. 권력 공백기에는 여러 세력이 권력을 놓고 다툴 수 있어요. 군부 내에서도 파벌이 생길 수 있고 당과 정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것은 한반도 전체에 재앙이 될 겁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와 수백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권력 공백기에 이 무기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어떻게 관리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국제사회도 북한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머물기를 원하죠.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러시아도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북한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제쳐두고 북한 문제를 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인자, 같은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하고 분석해야 해요.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이런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해요. 탈북자 증언, 중국 내 정보원, 위성정보, 사이버 정보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죠.
둘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해요. 김정은 급사 시나리오, 쿠데타 시나리오, 내전 시나리오, 2인자 승계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가 중요해요. 북한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핵무기 안전 확보, 대량 난민 유입 대응, 인도적 지원, 치안 유지 등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죠. 셋째,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동시에 중국과도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얻어둬야 합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변화가 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해요.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하죠. 다섯째,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북한 변화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일부 추산에 따르면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통일세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국제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한 개발 계획도 세울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인데 이것을 바꿔야 해요. 교육을 통해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북한 실상을 알려야 하죠. 동시에 탈북자들과의 교류를 늘려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일곱째,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령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해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위기시 대응 능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여덟째,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권력 공백기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죠. 따라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죠. 동시에 사이버 안보, 테러 대비 등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홉째,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정책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틀은 유지돼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북한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국제사회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죠.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변화합니다. 냉전도 끝났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도 끝났죠. 한반도도 언젠가는 변화할 겁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거나 아니면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북한 권력 서열 2위라는 신비한 인물, 그는 북한 미래의 핵심 변수예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미래,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세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니까요. 북한 문제는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 경제, 일상생활이 모두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고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북한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세요.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탈북자 여러분과도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북한 사회를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북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탈북자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니까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나만의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도 호소합니다. 북한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무기, 인권, 난민 등 모든 측면에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라는 신비한 인물의 실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북한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북한 관련 소식과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주목한 2인자가 있어요. 그의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